첫 번째,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두 번째, 정당하게 피하지 않고 죗값 치르고 속죄하고 오신 분이냐. 일단 내려가서 담배를 피면서 야 이게 맞지? 그렇죠 하고 거기서 담배 피는 5분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들이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회사는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기본봉,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회사에서 가장 보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너스를 얹어서 거기에 플러스 또 이만큼을 더 얹어가지고 그걸 기본봉으로 줘요. 안녕하세요, 서보경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2019년, 20년, 21년 새해 동안 동북아시아 마케팅 전략 헤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들 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작품이 좋아하면 울리는이라고 당시에 송강 배우가 막 이제 데뷔를 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킹덤 시즌2,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그 다음에 DP,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이 제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퇴사하고 난 이후에 결정된 거긴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넷플릭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아예 그냥 엔터테인먼트 공룡 1등 회사가 돼버렸죠. 세계관을 갖춘 50년, 100년 우려먹을 수 있는 메가 IP가 부족해요. 그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그다음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세계관에 푹 녹아들잖아요. 이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수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본사에서 근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캐피탈 마켓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라마운트가 이제 급해가지고 더 이제 140조 정도를 더 크게 베팅을 했죠. 지금 파라마운트가 적대적으로 인수합병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그럼 140조 어디서 가져올 건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리스크 혹은 큰 경쟁자가 되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 얘기를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넷플릭스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미 어떻게 대응할지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경영진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를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M&A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요 고민들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를 물어본다 그러면 뭐 모르죠 저도. 근데 51대 49 나눠서 어디가 더 조금이라도 더 될 것 같아 하면 50일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가 올해 인수가 거의 뭐 결정이 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넷플릭스가 올해 모든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망을 받겠어요. 저는 넷플릭스 주식은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서 사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그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다 팔기는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큰 포지션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로서 얘기를 할게요.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제와 경쟁제가 있느냐,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대체제 없어요. 경쟁제도 없어요. 경쟁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 계속 성장하겠죠. 지금 넷플릭스 구독자 한 3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억 명이에요. 아직도 계속 나아갈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사실 넷플릭스 주식 분할하면서 15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거의 한 90불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냐, 이게 지금 맞는 전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 딜이 예를 들면 안 됐어 라고 하면 페널티 좀 물고 뭐 주식이 좀 일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은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넷플릭스 주식 뭐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아주 장기적인 관점, 단타하지 마세요. 단타하지 마시고 주식은 다 장기 보유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5년, 10년 뒤에도 영화 드라마 볼 것 같아. 그리고 경쟁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딜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은 롱 넷플릭스가 맞죠. 예전에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
우리의 경쟁자는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블리자드일 수도 있고 구글일 수도 있고 나이키일 수도 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외적인 시간에 내 스트레스를 풀고 어딘가에 몰입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가져와야 될 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넷플릭스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직접적인 경쟁자를 누구라고 생각할 거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변의 다른 OTT의 직접적인 경쟁자보다는 오히려 이런 숏폼 컨텐츠들, 숏드라마, 숏폼,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하철 안에서 우리의 핸드폰 안에 있는 시간들을 뺏어가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디오 대여 회사에서 시작한 회사고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가 이렇게 짧은 시기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조직 문화로 보시던데 약간 어떤 건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의사결정의 주체, 대부분의 회사들 결제 문화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제가 과장, 팀장, 임원, 대표이사 이렇게 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했었던 다른 외국계 회사들도 비슷해요. 근데 넷플릭스는 캡틴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어떤 프로젝트가 띄워지면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정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결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혼자 모든 의사결정을 다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결제를 거치면서 기존의 아이디어들이 깎이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해져 있고 한 명, 결제 라인 없고 이 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혹은 오후에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되냐, 경쟁사들이랑 어떤 경쟁의 구도가 생겼을 때 다른 데들은 의사결정 받고 내부의 사내 정치 때문에 왔다 갔다 핑퐁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넷플릭스는 한 3발짝 정도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방송국이잖아요, YTN. 한 발 두 발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진짜 다음 날부터 실행해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3발 빠르다는 거예요. 3발. 넷플릭스는 프로젝트별로 조금 인사를 내는 게 좀 보편적인 건가요? 넷플릭스 안에서? 맞아요. 일단 당연히 회사의 편제와 팀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저는 전략팀장이었고 법무팀에 있는 법무팀 변호사님, 그 다음에 파트너십 팀에 있는 파트너십 담당 매니저님 해서 저희 셋이서 팀을 꾸려가지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4대 보험 받는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내가 지금 이 조직에 있다고 해서 옆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 무시하고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일 들어오면 다 하잖아요. 프리랜서처럼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일반 기업들이랑 완전 다른 네. 그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실제 업무 분위기가 달랐던 점. 일단 그 비효율을 줄이는데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 비효율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다녔었는데 정말 극단에 가 있어요. 10년차 이상의 베테랑들을 뽑아오고 그 다음에 급여 처우를 다른 회사들 대비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이 깜짝 놀래요. 들어가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어디 팀장, 누가 어디 디렉터인데 팀원이 없어. 그냥 팀원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지. 한 명이에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혼자 다 해요. 어떻게 다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비효율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가능해져요. 제가 상무님들 얘기 들어볼게요. 저도 이 회사 전에 상무님이었거든요. 상무님들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오셔가지고 그날의 뉴스레터 쭉 읽으시고, 일단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 다음에 일단 대표이사님실에 들어가셔가지고 혼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혼난 것 때문에 담배 한 대 피시고, 그럼 일단 11시 20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11시 40분,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가자 해서 11시 반에 나가셔서 1시 한 20분 정도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회의 한두 시간 하면 오후 4시간이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생각해보면 2시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야근들 하시는 거예요, 임원들이. 근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인 미팅과 커뮤니케이션들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려요. 기본적으로 모든 미팅이 30분 안에 끝납니다. 미팅이 30분이 넘어가면 죄송해 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의는 다 1시간이에요. 1시간에 들어가면 일단
사장님 딱 들어오시고 임원분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서 인사하죠. 이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 오늘 뭐지? 무슨 얘기 하기로 했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로 한국 회사에 많이 있는 것들이 주간 회의, 원래 회의, 뭐 월간의 일보 뭐 이런 것들 많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레귤러한 미팅을 극단적으로 다 줄여버려요. 없어요. 모든 미팅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앉자마자 바로 파워포인트 띄워놓은 다음에 딱 20분 정도 얘기해서 의사결정 끝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넥스트 스텝으로 2주 뒤에는 그러면 각각별로 요거 해오세요. 라는 미팅이 그럼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상당 부분 1시간을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내려가서 담배를 피면서 야 이게 맞지? 그렇죠. 하고 거기서 담배 피는 5분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들이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 저도 반성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줄여놓다 보면 내가 앉아있을 수 있었던 2시간의 책상 시간이 이제 4시간 반이 되는 거예요. 이 효율을 위해서의 복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지는 사실은 회사 구내식당이었어요. 제가 구글도 가봤고 메타도 가봤고 뭐 LG도 가봤고 좋다는 데를 다 가봤는데 넷플릭스가 최고입니다. 가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1티어 반찬들이 보통 한두 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1티어 반찬이 한 4-5개가 있는 거예요. 갈비찜, 제육볶음,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플러스 뭐 스테이크랑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아니 우리 회사는 복지 없다고 해놓고 구내식당만 이렇게 의리하게 해놨어? 라고 제 보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업무에 집중하라고. 11시 반에 나가서 밥 먹고 1시 반에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맛있는 거 다 깔아 놓을 테니까 그렇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구내식당도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가가 제한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휴가 제한 없다는 얘기를 사실 넷플릭스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책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2019년에 입사해서 21년 12월에 퇴사를 했는데 저 휴가 하루도 안 썼어요. 물론 재택하기도 하고 휴가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쉬자니 매일매일 뭔가 터지는 또 비즈니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달씩 갔다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 사장님이 휴가가 어딨어요. 이 회사도 휴가 얼마든지 가세요가 아니라 갈 테면 가보세요. 이게 뭐 휴가가 무제한이다? 이게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무게감이라고 저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연봉이 업계에서 엔터 업계에서 탑이라고 하잖아요. 네. 엔터 업계에서 탑이다. 그런 거는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업계에서 탑인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펑션에서 탑. 거기에 더 얹어서 줘요. 사실은 같은 직급이어도 연봉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이직할 때, 그러니까 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 중에 탑티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하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연봉을 당연히 깎을 줄 알았어요. 그때 됐고 그냥 어차피 깎을 거 아니까 그냥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꼭 너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그 마켓 인사이트가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주변의 회사들 중에 가장 많이 주는 회사들을 한 4-5개 정도 좀 리서치를 하는 걸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너 이것 때문에 서운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기본봉,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회사에서 가장 보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너스를 얹어서 거기에 플러스 또 이만큼을 더 얹어가지고 그걸 기본봉으로 줘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의 최선을 위해서 그냥 아까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나는 이 회사의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종합감이나 책임감이 많을 것 같아요. 냉혹한 현실을 조금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자꾸 회사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걸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서 당신을 모셔온 거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능력이 이제 회사에 다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영구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은 없다.
대신에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별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마련해 줄게. 퇴직 패키지를 마련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실제로 제가 저는 싱가포르로 입사를 했는데, 싱가포르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제 책상 2개 건너편에 있는 조직 전체가 글로벌리 몇십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당일날 퇴사를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AI로 대체가 된 거였어요.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서였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사람이 하지 말고 AI가 해보자 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졌고, 그 전 세계 몇십 명 되는 팀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치열하다기보다는 이런 회사의 최선, 주주 이익과 회사의 최선이 되는 선택을 위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이별을 언젠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를 안 하니까 다들 댓글창에 이놈도 그래서 잘렸구나. 오늘 저는 제가 사표를 냈고, 사실은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웃픈 현실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정말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처음 들고 오신 그 PD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사실 저는 이분이랑 되게 많이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데이터로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재벌도 안 나와, 뭐 의리의리한 뭐 먹방도 없어, 뭐 로맨스 코미디 이런 것도 없고, 다 대부분 중년 배우들 위주야. 유혈 낭자 19금에 이게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 자기가 감이 왔대요. 저는 런칭하기 전까지도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제 런칭이 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한 감정이 드는 게, 내가 이 회사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계속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회사 되게 재밌는 게, 전체 10명이 있으면 한 9명 정도가 중고등학교 때 영화 감상부였던 친구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번째 작품의 조연출이 누구였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만든 작품이 뭐고, 거기서 스핀오프 된 게 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몰라요. 처음 들어갔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결국은 스텝 부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치면 나영석 PD님이나 김태호 PD 이런 전설적인 PD님들 계시죠. 전설적인 재무팀장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내가 어차피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이직을 결정을 하게 됐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언제 또 일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넷플릭스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영어 잘해야 되잖아. 영어 못하면 못 가는 회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다 라고 답을 한 번 드려볼게요. 넷플릭스는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랑 달라요. 구글, 메타, 뭐 틱톡 이런 회사들 생각해보면 한국이 수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의 한국 지사들은 세일즈, 영업 조직들밖에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회사들은 팔기만 하면 되니까 영어 잘하고 본사 임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사람들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회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뭐 공부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완전 토종이고 영어 진짜 못했었고, 근데 이런 최근에 이제 동양이 서비스들을 한국에서 한국화 시켜야 되고,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럼 누구 뽑아야 돼요? 한국을 제일 잘하는 사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영어는 잘하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인터파크와 위메프가 뭐가 다른지를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알죠. 유학파들 모른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빅테크 혹은 컨텐츠를 수급을 해야 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로컬 뉘앙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한국을 모르고 영어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 못해도 일단 그냥 지원 다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그 질문이신데, 저랑 제 바로 옆자리 왼쪽에서 일했던 분이 리서치 팀장이셨어요. 이분이 50대 후반이었어요. 우와. 그때 입사를 하신 거예요. 다 20대들, 30대들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넷플릭스에서 늘 하는 얘기, 우리는 공채 시스템 없고, 우리는 그냥 대학생 막 졸업한 애들이 입사해서 처음부터 가르칠 여력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한 10년 차 이상을 뽑아요. 이 사람이 리서치 분야에서 혹은 법무 분야에서 혹은 컨텐츠 분야에서 정말 넘버원이다 싶으면 나이가 50대 후반, 뭐 60대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5, 60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예요. 되게 특이하게. 지금 제일 화두되는 건 흑백요리사. 제일 의외였던 건 시즌2에서 백종원님을 다시 이제 출연자로 다시 등장시켰던 게 네. 약간은 좀 대범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자면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넷플릭스의 회사의 사명, 사훈, entertain the world예요. 세상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자. 그게 그냥 회사의 존재 목표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그다음 두 번째, 정당하게 피하지 않고 죗값 치르고 속죄하고 오신 분이냐. 그다음에 이게 계류 중인 건이냐. 답이 나온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렇지만 어쨌든 글로벌 플레이어니까 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아해 줄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entertain the world, 그 관객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그 회사의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저는 더 쭉쭉 갈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이런 OTT 회사들이 볼 때 한국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제작 역량이 너무 훌륭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잘 만들 수 있는, 한국은 약간 보물이에요, 컨텐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보물이 이제 막 금을 캐기 시작한 금광이지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면도 있고 IP적인 면도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앞으로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메가 IP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미키마우스 지금 그 쥐 하나 가지고 100년째 지금 벌어먹고 있고, 그리고 뭐 톰과 제리, 그 다음에 뭐 왕자의 게임, 해리포터, 드래곤볼, 뭐 원피스, 이런 것들 지금 뭐 10년, 20년씩 가고 있는 타이틀이죠.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송국 중심의 드라마 편성이었었기 때문에 시즌제 혹은 멀티 IP라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이런 IP의 개념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좀 부족해요, 아직은. 근데 이를테면 뭐 오징어 게임이 메가 IP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굿즈를 사고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해리포터처럼. 우리나라 석유 없잖아요. 근데 IP로 석유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